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병원의 발자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저희가 오금역으로 이전하면서 새 건물의 새 병원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진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YCH, 저희 이니셜일 수도 있지만은 염스 캔서 하스피탈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이제 규모도 이제 얼마큼 커졌고 환자 진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병원의 시작은 어떤 암 환자가 저희에게 내준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염 선생님, 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요. 저는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결국은 암 치료를 못해서 힘든다고 생각했지만은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암 환자와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내준 숙제가 뭐냐? 바로 암 환자와 함께 해주는 의사가 되고 암 환자와 함께 해주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본인이 여러 가지 암 치료를 해봤지만은 비타민C요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비타민C를 공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사가 비타민C를 환자들한테 치료하면은 정말 사이비 의사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쿠스마울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즉 환자의 말 한마디가 암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 저희 병원의 바로 미션이며 비전인지도 모릅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강연 백도시에 나갔을 때 이제 얘기했던 모습입니다. 600명을 놓고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관중들이 벌써 청중들이 울어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결국 교감입니다.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암 환자, 어떻게 보면 내가 암에 걸렸으면은 그 어떤 일도 힘듭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고 내 가족, 내 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은 그것만큼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는 의사, 함께 하는 병원, 그리고 환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고 싶은 병원이 저희 병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했던 거는 그 호스피스였고, 그거보다 더 그거를 변화를 시켰던 건 뭐냐? 플린더스 레지던트 3년차 때 호주 플린더스 의대에 가서 완화의학을 배우면서입니다. 완화의학이라고 하면 지금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포티브 온콜로지, 말 그대로 항암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이 치료를 잘 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 암이 치료가 된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세 번째는 호스피스,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처음 듣고 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걸 알고, 그 호주에서 이제 배웠던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완화학을 시작해야 되고 암 환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못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고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학에 있을 때는 환자들이 병원에 온 순간, 그 순간만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 환자의 나머지 과정을 모릅니다. 대학병원 고수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항암 치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봐서 또 혈액 검사하고 괜찮으면 또 항암 치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항암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살이 빠지고 못 먹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생하고 있는 거를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완화학 의사가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환자를 조절해 준다는 것. 그건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어떤 환자 보호자가 저에게 이제 줬던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할까요?
제대로 일어서기조차 힘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사람처럼 한 번도 편하게 엎어드리지도 못하고 아픈 아버지를 끌다시피 병원에 갈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버지 기억과 함께 항상 함께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선생님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가정간호사가 있어서 가정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정방문은 거의 안 하고 병원에 환자가 와서야만 이제 볼 수 있었죠. 저도 사실은 이제 호주에서 완화학을 배우지 못했다면 가정방문을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항암 방사선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환자들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됐죠. 암 환자와의 여행. 사실 암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여행을 가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중에 가족들은 비록 그 여행을 통해 많은 힐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있던 거죠. 저도 이제 일산병원에 있을 때 저희 환자들 모시고 간호사들, 직원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병원 버스 대절해서 3명의 환자긴 하지만 가족들까지 하니까 한 차 45인승 버스가 거의 다 꽉 찰 정도로 이제 가서 병원의 편의를 봐줬고요. 또 이제 기운 나시는 분들과 함께는 가끔씩 이렇게 등산 모임, 그리고 환자들하고 저희 이제 제 카페 회원들하고 이렇게 캠프도 가면서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병원에서 보면 많은 의사나 의료진들은 환자하고는 사실 잘 유대를 안 맺으려고 해요. 왜? 하다 보면은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많은 에너지나 이런. 근데 환자의 하나하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암 환자에게 희망을, 어떻게 희망을 줄 건가? 마지막이야 여행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희망이라는 거는 결국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항암 방사선 수술,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찾습니다. 근데 그 외에 더 다른 거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환자들이 고민하고 환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캠프를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눴죠. 여러 가지들. 대표적인 게 이제 식이요법, 거슴요법부터 시작했고, 뭐 비타민 치료, 그리고 뭐 이거 먹으면 좋더라, 저거 먹으면 좋더라. 하다못해 정말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했던 걸 너무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후회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 의료진이 먼저 알고 배우고 잘못된 거는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항상 우리는 병원에서 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푸스마을의 법칙, 환자의 목소리, 환자의 결과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비타민 공부를 해주라고 해서 이제 비타민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은 박찬영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처음 초창기 때 이제 종양내과 센터장으로 오시면서 비타민으로 이제 그 치료를 했고 저한테 이제 비타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이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 캔사스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에 가서 연수를 가서 비타민을 처음 배우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2년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을 써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적인 베이스를 주었던 게 이 미국 NIH 국립보건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입니다. 마크 레빈 교수는 2004년, 2005년도에 비타민C 정맥주사를, 비타민C는 정맥주사를 놔야만이 충분한 혈중 농도를 올려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이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마이클 홀릭 교수로 비타민 D에 대한 것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을 그 NEGM이라는 학술지에 내고 나서 그 전까지는 비타민 D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분의 한마디로 인해서 논문 하나로 인해서 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비타민 D 검사를 하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언론도 어떤 논문도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건 꼭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뭐 백신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먹는 거고요.
먹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 가서 제가 이제 비타민C 공부를 또 했었는데,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은 딱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구냐? 큐리 부인. 노벨 물리학상을 2번 타시고, 그 라이너스 폴링처럼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은 이제 다른 상을 타신 분은 이분이 이제 처음인데, 이분은 마지막에 비타민C를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자로서는 사실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지만은,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와 그 기존의 의학계의 싸움, 비타민C 논쟁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타민C가 아직도 암 환자들한테 많이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를 가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분의 이제 흉상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썼던 칠판, 여기에 이제 아직도 보관이 참 잘 됐고요. 운 좋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노벨상을 한번 진품을 만져봤어요. 근데 노벨상의 무게는 별건 아니지만 그 감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거스요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실제 그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 가서 거스요법을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거스요법 하길래 저는 이제 그 실제 가서 교육을 받았죠. 이분은 이제 샤롯 막스 거슨의 이제 딸로서 이제 거슨요법 인스티튜트를 계속 운영하시는 분인데 86세인데도요,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거슨요법의 이론은 뭐냐? 그 독성,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는 약물 축적으로 인해서 간에 손상을 주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은 독성을 빼주고 해독하는 물질,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치료법은 커피관장을 통해서 독소를 빼주고, 그리고 주스라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통해서 몸을 보존해주고 충분한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이 치료로 인해서 잘못되다가 하면은 그 손상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항암으로 하면은 점막대 손상이 와요. 그때 이런 걸 잘못하면 오히려 폐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생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2분의 이제 그 교육생을 만나는데, 이분은 남아공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분은 하와이에서 온 그 침을 놓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2분이 다 재밌는 거는 흑색종이라는 종양을 갖고 있는데 거스요법으로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2분은 처음 만났던 거고, 이분은 본인이 이제 책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이 종양이 여기 있었던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 2분은 이분이야 뭐 그냥 흉터지 뭐 사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본인의 이제 사진을 자기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렸었어요. 여기에 있는 종양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여기 보면 이렇게 안 속에 있는 종양이 밖으로 거스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했는데, 사진을 봤지만은, 그리고 흉터를 봤지만은 진짜 이게 가능할까 한 게 이제 됐던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진짜 사진을 보고 환자를 직접 보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진짜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입니다. 호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결국 또 충격적인 환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분은 유방암 환자였는데, 말기 유방암 환자. 한쪽 팔이 붙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리가 붙더니, 마지막 팔. 그러니까 사지가 붙고 몸통까지 부어갖고 나중에는 이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병이 뭔지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림프 부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림프 부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병문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제로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독일 가서 이제 수술법을 배우고 왔었죠.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호헨호프에 있는 림프 옵틱 클리닉이고, 이분이 이제 싱글레 박사라고 해갖고 저한테 이제
그 림프 부종 이제 수술법이라든지 림프 치료법을 가르쳐 줬던 분입니다. 여기는 시골에 있는 림프 부종 전문 병원인데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치료받고 나서 결국은 이제 퇴원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물리치료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참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특히 호주라든지 이런 독일 같은 병원은 좀 이 정서적으로라든지 낭만이 좀 있다고 표현해요. 좀 뭐냐면 환자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참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 때 보면은 마지막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 후유증 환자들을 우연찮게 보게 돼요. 초반에 방사선 환자들은 대부분 초반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대부분은 큰 부작용이 없어요. 후유증이 그때보다는 나중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유증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대부분은 좋아져요. 근데 그 치료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조직들이 괴사가 되면서 폐혈증이 온다는 거죠.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환자 일기 환자들이 그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암은 다 죽었는데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8명인가 10명인가 환자들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도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왜 그 조직들이 이렇게 나빠지는지 몰랐는데 결국 이게 방사선 후유증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치료가 제일 치료 좋은 거는 고압산소 치료인데 제대로 이제 치료를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시기보다도 그 전에 와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 치료가 바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또 미국에 있는 닉스 하스피탈 가서 또 일주일간 이제 고압산소 치료 교육을 또 받고 왔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암 환자, 항암 방사선,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위해서 그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 뭐냐?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이거는 뭐냐? 암세포는 40도씨에서 열에서 죽고 정상세포에서는 44도씨 열에서 죽는다는 이론에서 암 환자에게 그 충분한 열, 40도까지 열을 가해서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혹시라도 죽지 못해도 암세포를 건드려 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항암이나 방사선들이 훨씬 더 치료 결과를 좋게 해주는 치료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아까 그 전에 이제 저희 병원 소개를 하면서 온열 치료기를 3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셀시우스, 알바온 4000, 그 다음 BSD 2000. 각각의 온열 치료기는 장점하고 단점이 있고 어떤 환자에 대해 쓸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다른 기계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의료진들이 미국, 그 네덜란드, 독일 가서 이제 받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이재용 원장님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이제 그 받고 온 그 교육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고요.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CTCA 암센터 가서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 교육받은 거.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최신성 원장이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암센터 가서 이제 암스테르담 암센터 가서 이제 알바온 4000 이제 교육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했을 때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의료진에 의해서 환자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즐투여법입니다. 미즐투여법이라는 건 뭐냐? 겨우살이 추출해서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겨우살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부터 그 오래전부터 이제 암 환자, 1920년대부터 암 환자에게 그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최진성 원장이나 이재용 원장, 저것도 이제 미국, 독일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미즐투 교육을 받고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암 환자들, 주류의학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을 하는 치료는 아니니까 주류는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못하는 항암, 방사선 부작용, 수술 관리, 그리고 면역 증강, 재발 방지들,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게 노력했고 그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쿠스마울의 법칙. 비록 대학병원에서 앞으로 본인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 결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한 달을 버티고 두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면은 새로운 약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버티시라고. 지금은 약이 없다 하더라도 몇 개월만 버텨주면은 또 새로운 약이 있어서 실제 본인한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저도 보면은 저희 진짜 사기 환자들, 서기 환자들이 완치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치료가 잘 되고 암이 몇 년 동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침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록 꼭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저희 병원에 오지 못하더라도 상담만 만들어 보시라도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